안녕하세요. 강의를 맡게 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권양이라고 합니다. 영상의학과는 기계를 통해서 기계를 가지고 몸속을 들여다보는 학문입니다. 주로 우리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해부학, 즉 아나토미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 보면 아나토미로 먹고 사는 그런 과라고 볼 수가 있죠. 사진을 만든 사람은 기사들이고 저희들은 그 기사들이 만들어 놓은 사진을 판독을 해서 병이 어떤 병인지를 맞추고 또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수술을 할 수 없는지 등을 판별하는 일을 합니다. 이번 강의 의뢰를 받고 제가 많은 그간에 나와 있는 의학 용어집들을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좋은 면도 많고 잘 쓰신 글들도 많이 있었는데 조금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책의 용도가 정확히 여러분과 같이 의과대학생들, 특히 이제 기초의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맞춰져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병원 직원들이라든지 뭐 보험사 직원이나 좀 이렇게 그 밖에 다른 분들하고도 좀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 점이 애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는 아마 그 안에서 일부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좀 다루지 않았던 내용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이것은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느끼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 역시도 여러분과 같은 학생 시절을 겪었고 그때 어떤 용어의 한계,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도 나오지 않고 또 사전에 나와 있어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면들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고 특히 나중에도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의학을 이제 단 몇 마디로 한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용어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유심히 보니까 용어 중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한 그런 용어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한 그런 용어로다가 제가 크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형태, 주로 해부학에 관련된 거죠. 아나토미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기능에 관련된 걸로 해서 그거는 이제 피지올로지라고 생리학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주로 예를 들면 자동차의 외관입니다. 뭐 자동차 타이어도 될 수 있고 몸체도 될 수 있는. 하지만 자동차에 보면은 엔진의 힘이라든지 전기, 특히 승차감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게 바로 아마 기능에 해당될 겁니다. 또 공부를 나눠보면 왜 사실 그 고등학교 때 공부가 영어 아니면 수학 두 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그쪽에 비유하자면은 그 형태를 공부하는 아나토미는 그 영어에 좀 가깝고 생리학은 수학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영어에 가깝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무조건 암기하고 좀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걸 응용하게 되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 중심이면서 별로 그렇게 암기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 그 안에서 많은 디테일이 발생합니다. 또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면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잘 받고 좋은 대학은 가지만 사실 사회에 나와서 많이 쓰이는 것은 영어입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생리학 같은 거를 잘하면 물론 학점도 많이 오르고 많은 게 생리학과는 관계가 되어 있지만 막상 의사생활하면서 많이 쓰이고 특히 다음 장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흔히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거라든지 좀 이런 프랙티스 하는 데는 정말 해부학이 매우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길게는 2년, 짧게는 이제 1년 반 정도를 기초의학을 배우게 됩니다. 기초의학은 내과, 외과 이제 이런 걸 임상의학이라고 분류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기초의학이죠. 편의상 제가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형태를 공부하는 아나토미 계열의 이제 학문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기능을 공부하는 피지올로지 계열이 되겠죠. 사이톨로지는 세포학 이거는 아시죠? 예, 엠브리올로지는 배우신 분도 있고 배워야 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나는 전 과정을 공부하는 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해부학의 가장 근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직학은 히스톨로지라고도 불리우는데 세포와 세포가 뭉쳐서 하나의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그 유니트 그런 그 구조 자체를 갖다가 공부하는 게 바로 세포학이죠. 즉 시험을 갖다가 세포학 같은 거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것은 무슨 조직일까요? 라는 게 그걸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고 이게 심장 근육이구나, 심장 조직이구나, 간 조직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조직학입니다. 통상 이제 해부학은 그로스 아나토미라고 불러서 육안 해부학이라도 부르는데 편의상 그냥 해부학 또는 아나토미라고도 부릅니다. 또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해부학은 따로 뉴로 아나토미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보통 첫 학기에는 안 배우고 두 번째나 세 번째 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그 맨 아래 제가 패솔로지라고 써놨죠. 패소가 병을 뜻하는 거죠. 병.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게 병리학입니다. 병리학. 자, 정상적인 조직이 병을 얻어서 다른 조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병을 얻은 조직을 공부하는 게 바로 병리학이고, 쉽게 얘기해서 병리학이라는 것은 병을 눈으로 보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패솔로지는 편의상 왼쪽에 놨습니다. 오른쪽 거 보시면은 계속 배우셨던 이제 생물학이 있죠. 바이올로지. 바이오케미스트리는 인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만을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바이오케미스트리가 되겠습니다. 피지올로지는 저것들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생리학이라고 볼 수 있고, 이뮤놀로지는 이제 기초의학 카테고리 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통상 본과 2학년 때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면역학이 되겠죠. 이뮤놀로지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는 미생물학, 그리고 파모콜로지는 약에 대해서 배우는 양약입니다. 제가 아까 기능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든 조직의 기능을 배우는 거다 해서 패소피지올로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교과서는 패솔로지 안에 패소피지올로지가 이제 함께 섞여서 패솔로지라는 책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면은 분명히 패솔로지와 패소피지올로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의학 과정은 크게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페이즈 1에서 조직학,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그리고 병리학을 배웁니다. 패소피지올로지가 병리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즈 2는 아마 세 번째 학기부터 배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학교는 이런 것을 또 블록 렉처라는 걸로 배우기 때문에 뭘 배우는지 모르면서 이제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보게 될 교과서는 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드립니다. 미생물학, 면역학, 양리학, 그리고 신경해부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어떤 해부학과 관련된 것은 1년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안에 모든 게 끝나게 되고 페이즈 2만 돼도 그때부터는 이제 기능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렇게 배우고 나서 그러면 내과, 외과, 소아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던 의학의 과목들, 그걸 이제 임상의학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바로 그 임상의학을 그 기능과 구조로다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네럴 서저리가 외과죠, 외과. 외과 밑에 정형외과, 일반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통증의학과는 이제 마취과의 일종인데 여기서도 어떤 통증을 갖다가 보려면 정확히 어디에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해부학이 매우 필요합니다. 산부인과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특히 제가 일하는 영상의학과는 해부학 자체로 존립하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언뜻 보아도 많은 과들이 다 일반외과 쪽에 매우 많이 속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럼 내과 쪽에는 소아과, 해부학, 해외학과, 결핵과, 마취과 몇몇 과들이 좀 함께 나눠져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 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요즘 뭐 인기가 있다는 피부 안과나 성형외과 이런 것도 역시 해부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리학은 수학이고 해부학은 영어다. 당장 학교 다닐 때 모르지만 학교 끝나고 평생 나를 괴롭히고 나를 성공이냐 실패냐 이끄는 것은 해부학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에는 약들이 하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점점 약만 가지고 의존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거, 저희가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수술 이외에 쉽게 수술은 칼로다가 이렇게 몸을 여는 거죠. 근데 수술 이외에 몸에 작은 구멍을 뚫고 하는 그런 걸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프로시저가 많이 늘어나서 해부학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해부학이 이게 좀 이렇게 구조를 다루는 게 되나가지고 무작정 약간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라틴어에서 온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해부학 용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주로 그 해부학, 특히 이제 그 구조에 관한 용어 거기에 많이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신체를 이해할 때 정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구조의 정상이 무엇이고 기능의 정상이 무엇이냐. 구조의 정상은 아나토미, 즉 노멀 아나토미입니다. 정상 해부학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있어야 할 기관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심장이 자기 위치에 있고 콩팥이 원래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콩팥이 정확히 2개가 있고 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손가락, 발가락 양쪽에 5개, 5개씩 20개가 있고 모양, 크기 이런 걸 갖다가 통틀어서 이제 정상 해부학이라고 합니다. 또한 없어야 할 기관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손가락이 태어났는데 6개다. 이거는 하나가 없어야 되는 데 있는 거죠. 이건 역시 비정상 해부학입니다. 그래서 정상 해부학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올간이 존재하는데 모양, 형태, 수적으로 정상이며 또한 없어야 될 것은 없는 그런 것을 정상 해부학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기능, 피지올로지에 있어서의 정상은 호메오스타시스로 이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생물 공부를 조금 깊이 하신 분들은 들어보실 만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호메오스타시스. 영어로, 한국말로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죠. 항상성. 저건 뭐냐면 우리 몸의 어떤 기능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은 어떤 레인지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즉, 체온은 왜 36.5도냐? 아무 이유 없어요. 모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근데 36.5도지만 이게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에 빠져서 사람이 죽고 또 역시 40도가 넘어가면은 고체온증으로 또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호메오스타시스. 정상 생리학은 정상적인 그 생리학은 항상 이 항상성을 갖다가 유지시켜 주는 거. 어떻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평생 접하게 될 의학이라는 학문은 결국에는 기능적으로는 정상 해부학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형태적으로는 그걸 유지해주고 기능적으로는 항상 이 항상성을 갖다가 유지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관건이죠. 즉 열이 높으면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열이 또 낮으면 열을 높이는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항상 모든 치료의 기준점은 이제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그림까지 같이 놨는데 500원짜리네요. 네, 10원짜리를 할까 하다가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비싼 동전을 해봤습니다. 구조와 기능은 저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동전을 보여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설명에 있는 것처럼 어떤 구조가 없이 기능이 있을 수는 없죠. 쉽게 해서 자동차가 없이 우리가 승차감을 느낄 수는 없는 것처럼 반드시 구조가 있어야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망가지면 얼마 후 가서는 그 구조가 역시 망가진다는 겁니다. 즉 생선이 처음에는 두면 상하죠. 형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맛만 이상합니다. 그거는 이미 그 세포가 변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상황이 더 지나가 버리면은 썩어서 육안으로도 흐물떡거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조의 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페이즈 1에서 나머지 과목이 2개죠. 예. 바이오케미스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그림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A에서부터 D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단계에 무엇이 작용하나를 갖다가 공부를 하면 코스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갖다가 연결하는 어떤 정점이 되고 실제로 가장 베이직한 건 바로 이 패솔로지입니다. 이 병리학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용어를 갖다가 공부하는 것도 많이 병리학에 오리엔테이트가 되어 있을 거고 실제로 병리학을 많이 안다 그러면 거의 임상의학의 80% 이상 접근했다고 할 만큼 병리학이 중요합니다. 페이즈 2에 해당하는 과목은
페이지 2에 해당하는 과목의 용어는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를 기능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에 노멀 피지올로지가 바로 건강한 상태고, 오른쪽에 패소피지올로지가 바로 병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누가 이제 화살표로 가는 거는 뭐 담배를 핀다든지 밥을 많이 먹고 그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걸 많이 하면 병에 걸리는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병에 걸렸지만 다시 위생적인 생활을 하고 약을 먹고 잘 쉬면 이것이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다시 건강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병의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역적, 즉 리버서블한 경우에는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에 따라서 도저히 가역적이지 못하고 비가역적이라든지 특히 이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리버서블, 비가역적인 상태로 빠지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 불구,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학을 하나로 총체해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디가 망가졌나, 구조를 갖다가 검사하는 것에 해당하는 과목이 바로 영상의학과 해부 병리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이게 진단검사의학, 쉽게 얘기해서 피검사나 소변검사 이런 거에 해당하고, 또 하나는 심장이나 근육은 은근히 전기구조이기 때문에 전기검사라든지 뭐 근육의 힘을 보는 부하검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검사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해부약검사라는 걸 넣고 PET라고 썼는데, 아마 좀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PET를 언뜻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양자를 이용해서 몸을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제가 생선이 상한 것을 언뜻 말씀드렸죠. 저처럼 어떤 기능이 망가질 때는 세포가 먼저 망가지고 그 세포의 덩어리인 조직, 즉 티슈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포가 망가진 단계는 영상의학적인 검사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생선이 살짝 상한 것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분명한 것처럼요. 하지만 이 PET라는 검사는 그 세포 자체의 대사, 메타볼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선이 살짝 간 경우에도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T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능 검사로 넣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무슨 과에서 전문의가 있는데 26개의 전문 과목에 의한 전문의 제도가 운행 중에 있고, 아마 여러분들 이변이 없으시면 강의 들으신 분들이 국가고시 합격하시고 약 95% 정도는 전문의 과정을 밟으시게 될 거고, 아마 이 26개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이제 저희가 전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 번 나오죠? 의학 용어를 또 분류해 보면은 구조 용어는 해부학은 영어 공부와 유사하고, 기능 용어는 생리학은 수학 공부와 유사하다. 즉, 저런 것을 처음에는 딱딱해 보이지만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게 바로 영어 공부고,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개 안 되는 기호지만 이 안에서 서로 간의 상호관계가 복잡한 것이 바로 수학이죠. 그러면 기능 용어가 더 쉽겠어요? 구조 용어가 더 쉽겠어요? 당연히 구조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 용어를 죽어라고 외워야 합니다. 구조 용어를 갖다가 외우는 것은 영어 단어 외우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게 있는데, 무조건 외워야 되고, 또 하나는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은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기존에 혹시 그 의학 용어집 같은 걸 되게 사셨을 경우에도 뭐 페이지수를 지정해 놓고 꼬박꼬박 열심히 그걸 다 풀어보고 답 달고 이런 것은 저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어 단어장을 사가지고 죽어라고 단어만 외우고 한 우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용어를 만났을 때 그림과 함께, 용법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학 용어가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한국어와 영어와의 어떤 괴리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구두의 지금 예를 갖다가 제가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남자 구두는 한국어로 보면은 뭐 끈 달린 구두와 끈 없는 구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끈 달린 구두도 네 가지로 나누고 끈 없는 구두는 두 가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 TV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스트레이트 TV 뭐냐? 무조건 구두의 종류다. 남자 여자 필요 없습니다. 일단 스트레이트 TV 뭔지 모르는데 구두다 까지 알면 그냥 유급은 면하고 그냥 꼴찌하면서 진급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이트 TV를 딱 들었을 때 그건 남자 구두다 정도 되면은 그냥 평범한 수준의 공부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TV에 대해서 남자 구두고 이건 옥스포드의 일종이다가 되면은 우수한 학생입니다. 정말 우수한 학생이 되고 제가 여러분이 바라는 수준은 스트레이트 TV를 글자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정말 최고의 학생이 되겠죠. 저 한국어 잘합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고 일부러 집중하시라고 제가 한번 인터넷 용어를 사용해봤습니다. 의학 용어를 공부할 때는 가급적 그림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구조 용어는 물론이고 기능 용어조차도 그림을 함께 그리면서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학교 들어가면 퀴즈라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외에 퀴즈라는 시험을 간간히 보는데 퀴즈를 볼 때 대충 글이 잘 모를 때 대충 그림이라도 윤곽을 그려놓으면 점수를 받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항상 의학 용어는 그림과 함께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뒤에서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의학 용어를 공부하면서도 은근히 지치는 것은 사실 사람의 몸에서 쓰이는 용어가 그렇게 많다면 많지만 또 제한되어 있다면 제한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체 유구한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이 많은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장기를 놓고도 5가지로다가 부른다든지 이런 류의 비슷한 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매우 그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는 비슷한 말 갖다 한 번에 좀 모아서 공부한다든지 반대말, 파생어 이런 것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그 노트 있죠? 그 용수철 달린 거 거기서 칸을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스페이스 얼추 5칸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용어를 갖다가 적어 넣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용어마다 이렇게 적어 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뜻을 갖다가 써 놓으면은 언뜻 보면 다 제각기 다른 용어들인데 이것들이 다 한 번에 같은 용어라는구나 하는 것 같다가 알게 되죠. 다음 영어 공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용한 거, 사용한 예 그런 예시와 함께 공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약어라고 했는데 약어는 그 축약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약어죠. 예를 들면 성형외과를 우리가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PS라고 부르죠. 이게 일종의 약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어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공인된 약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것으로 부르기로 한다라는 것은 항상 약어로 알고 약어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내가 자의적으로 마치 자기 이름에 이니셜 따듯이 약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했던 얘기가 은근히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정말 우리가 그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단어장 만들어서 단어만 줄창 외웠던 그런 식의 공부는 꼭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부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서울시 지도고요. 서울시에는 그 각 구, 종로구, 성북구, 성동구 이런 구가 25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25개 구가 있는데 이 구를 또 권역별로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나누면은 얼추 6개가 되죠. 근데 옆에 있는 지도는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죠. 예, 서울시를 버스 노선별로다가 이렇게 한번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강동 송파는 3번, 4번 이렇게 나눴고 또 밑에 보면은 이거는 그 메트로 노선이죠. 제가 일부러 메트로라고 썼어요. 지하철이라고 안 쓰고. 이유는 보니까 또 어떤 국제 협약에 의해서 왜 우리가 사전을 보면은 지하철은 서브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메트로로 쓰기로 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지하철 타보면은 서울 메트로 아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약어라든지 서로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문에 제가 메트로라고 적었어요. 그럼 이 세 개의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언뜻 보면 다 다르게 보이지만 다 똑같이 서울 시내 지도예요.
하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해부학을 공부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몸인데 이것을 우리가 혈관 위주로 보았느냐, 근육 위주로 보았느냐, 또는 수술하는 것 위주로 보았느냐, 기타 등등 그것을 나누는 사람의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나눠지는 거지 결코 다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지도를 놓고 이게 다 다른 거라고 제각기 공부하면은 공부를 3번 하는 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다 서울시 지도라는 걸 갖다가 알고 공부한다 그러면은 약 1.3 정도만 공부하면 이걸 다 꿰뚫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습관만 들면 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항상 연관지어서 공부하는 버릇 같은 거. 지하철 지도와 버스 지도를 갖다가 함께 믹스해서 공부하는 이런 공부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해부학의 분류. 앞에서 본 지도처럼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무슨 정해진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분히 나눈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의라고 쓴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나누는지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 버스 노선별이냐, 지하철 노선별이냐. 그래서 하지만 나누는 게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는 거 아니라 항상 구조지만 역시 기능상의 편의에 따라서 결국 나누게 된다. 다시 한번 구조와 기능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해부학을 실제로 나누는 걸 보면 각 기능에 따라서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각각의 장기 이름에 따라서 위, 심장, 췌장 또는 이제 수술할 편의를 위해서 배도 복막강이냐 뒤에 있는 후복막강이냐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깊이에 따라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슈퍼피셜, 그다음에 미들 또는 딥 레이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나중에 많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능에 따라서 파렌키마, 인터스티슘. 파렌키마는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터스티슘은 서포트해주는 거, 지지해주는 구조를 인터스티슘이라고 하죠. 의학 용어를 앞으로 공부하실 때 먼저 이게 구조어냐 기능어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구조어인 경우에는 단순화시켜서 무조건 외우시는 겁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두, 옥스포드라는 걸 갖다가 봤을 때 끈달린 남자 구두라는 것까지 한 번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옥스포드, 이건 구두 종류다. 좀 더 공부할 때는 남자 구두고 더 공부할 때는 끈달린 남자 구두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를 공부하면서 기능을 생각하고 역시 기능을 공부하면서 어떤 구조가 뒷받침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하죠. 행운을 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bless you 해드리겠습니다.